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과 전쟁이 끝났다는 것에서 온 기쁨은 머지않아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통으로 변하였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해방은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나라의 혼란이 더 크고 어떤 나라의 혼란이 더 작은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모든 나라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해방의 기쁨과 혼란 뒤에 발생했던 것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식량난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을 통치했던 미군정은 국제 정치적 문제 외에도 한국 내에서의 식량 수급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쌀이야말로 해방 공간에서 전개된 남한의 사회사 전체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내시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1945년은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여 쌀을 일본으로 보내는 것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미 군정이 경험한 최악의 식량난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해방 직후에 나타난 쌀의 과소비 현상이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좀 더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미군정 초기에는 엄청난 정책적 실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미 군정은 1945년 10월 5일에 쌀에 대하여 자유시장 체제를 도입하였고 이는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식민지기의 한국에서는 일본이 쌀을 통제하고 배급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은 쌀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쌀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1945년에 풍년이 예상되어 쌀의 생산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퇴각하는 일본 식민정부는 1944년 쌀 생산의 흉작과 1945년 여름 곡물이 줄어든 것, 그리고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을 들어 식량 문제에 신중하였지만 쌀의 생산량을 높게 예상했던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큰 주목을 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이 쌀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자마자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풍년으로 쌀이 많이 생산되었지만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서 쌀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에 미 군정은 한 달도 못 가 국가적 비상상태를 선언하고 11월 19일에는 쌀에 대한 최고 소매 가격을 지정하여 쌀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시키고자 했습니다. 쌀에 대한 최고 소매 가격을 지정한다는 것은 쌀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격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 통제는 전쟁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이라는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 소매 가격을 지정하여도 쌀은 여전히 도시로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농민의 처지에서는 다른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쌀을 낮은 가격에 팔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쌀을 일본에 몰래 수출하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무렵부터 쌀을 일본으로 몰래 수출하는 것이 부쩍 활발해졌습니다. 식민지 시기에는 쌀의 가격이 한국보다 일본이 더 높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쌀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해방으로 쌀을 일본에 정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일본의 쌀 가격이 더 높은 것을 아는 농민들과 상인들이 일본에 쌀을 몰래 수출하는 것은 큰 이익을 보장하는 경제적 행동이었습니다. 물가가 높이 올라가면 실제 상품이고 직접 먹을 수도 있는 식량인 쌀의 가격도 당연히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가 높이 올라가면 지폐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실제 상품의 가치는 물가와 같이 상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쌀을 많이 가진 지주나 상인 쪽에서는 쌀의 가격이 충분히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애국심과 자비심에 호송했던 미 군정의 노력은 농민, 지주, 그리고 상인들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1945년 연말에 미 군정 관계자는 남한 사회를 투기와 매점 매석, 밀매, 과소비,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아에 따른 난장판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945년 겨울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쌀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 몰려온 서울 한복판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으며 밤거리에는 강도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급기야 미군정은 1946년 1월 25일 일본 식민지기에 있었던 쌀을 통제하는 미국 수집령을 부활시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확이 끝나고 한참 지난 때라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 식민지기의 식량 공출 제도가 되살아난 데 대한 사회적 반감이었습니다. 그 무렵의 식량 공출제는 사람들에게 잘못 진단한 의사가 환자를 죽인 후에 미안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한국 속담에서는 이를 사후 약방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 주민의 압도적인 여론은 쌀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쌀의 소매 가격을 미군정이 결정하는 최고 가격제를 폐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생각은 도시 주민과 달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군정은 쌀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쌀 가격의 상한선을 계속 고집할 경우 궁극적으로 농민들이 쌀을 가지고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판단착오였습니다. 다른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태에서 쌀값만은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전혀 현실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문제에 관하여 완전히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신문에서는 사설에서 쌀의 자유로운 반입과 출입, 그리고 자유 판매 허락을 촉구하면서 문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946년 남한은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대단히 잔인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직장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았고, 기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되면 기차역 주변에서 미국 밀매상을 둘러싸고 살인적인 쟁탈전이 벌어지곤 했을 뿐만 아니라 한간 연안에서는 해적선이 출현해 지방에서 들어오는 쌀을 강탈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논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사정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섬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생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산나물로 연명하는 가운데 쌀을 혹시나 가져올 수 있는 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하여 미군이 통조림 수십만 톤을 들여와 배급하기 시작했으나 양도 부족했거니와 소시지나 콩당무, 야채 등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식량 부족의 지옥에서 신음하는 상황에서 마침내 미 군정 당국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식량 공출은 여름 작물과 가을 작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공출 과정에서 물리적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미 군정 스스로 농업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토지개혁 추진을 검토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46년도 미 군정의 여름 작물 수집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수확량도 격감했을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농민의 여름 작물 의존도가 크게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946년 5월 하순부터 콜레라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1910년 이래 최악의 콜레라로 9월까지 1만 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월 하순에는 43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와 콜레라 방역 때문에 주요 운송수단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쌀의 품귀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틈타 매점매석 행위는 극에 달했습니다. 강도나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이 무렵이었고, 기아를 모면하기 위해 일본을 찾아 떠난 밀항자 수도 1946년 여름 무렵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식량 위기의 파국 사태만은 면하게 해준 것이 미군정이 식민지기 일본이 운영하던 동양척식회사를 승계하여 설립한 신한공사였습니다. 신한공사는 당시 남한 전체 경작지의 13.5%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속 농가는 남한 내 전체 농가의 27%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미군정 당국은 스스로 남한 최대의 지주가 되었습니다. 신한공사는 국영 농업회사인 만큼 공출 실적이 당연히 높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한공사를 잘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미군정 당국은 남한 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1946년도 미국 수집에 전력을 다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을 곡물 수집 자체는
대체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동원된 물리적 강제력이었습니다. 1946년도 전체 여름 곡물 수립이 목표량의 48.7%에 불과했던 데 비해 가을 곡물 수집이 83.5%로 비약한 것은 무엇보다 식량 수입 과정에서의 행정 관료 및 경찰 조직의 열성적 과잉 개입 탓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의 낙인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식민지기의 친일 관료와 경찰은 미군정의 식량 강제 공출 계획에 적극 협력하는 것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처지에서는 그것이야말로 해방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본 식민 통치의 시대착오적 재현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1946년 가을 혁명에 가까운 농민 봉기가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무렵 현장을 목격한 외신 기자에 따르면 그것은 비록 몇 백만 명은 아닐지라도 수십만 명이 참가한 전면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이때 농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된 쪽은 지주 계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료, 특히 경찰이었습니다. 이는 식량 위기가 통치 위기로 비약한 불행한 사태였습니다. 1946년 가을에 농민 봉기가 일어난 사실만 놓고 보면 신한공사의 설립 및 운영과 강제적 식량 공출 추진은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군정이 이러한 특단의 농업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농민 봉기 대신 시민 폭동이 일어났을 확률이 높았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신한공사의 설립 및 운영과 강제적 식량 공출 추진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해방 이후 남한은 그처럼 혼란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45년 이후 있었던 최악의 식량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남한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미군정은 많은 정책적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책적 실수는 남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실수가 먹고 사는 것과 가장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식량 문제와 연결되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고 쌀을 유통시키기 위한 시장 통제 정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며 전염병이 돌았고 홍수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국영농협회사의 설립은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고 나중에 이 국영농업회사의 농지를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분배하며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밑바탕을 제공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주로 다루었던 것은 농지개혁의 성공적 기초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농지개혁이 1950년대 말에 한국 농촌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식민지기 일본 정부에서 일했던 관료와 경찰을 통해 식량 공출을 한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친일 행위자를 처벌하는 정책이 실패하는 것과 큰 연관을 가지게 되고 이는 한국 사회에 친일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